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은 10위부터요. 9위, 8위, 7위, 6위 이렇게 거꾸로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부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국 밤사이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됐습니다. 수용 번호 4398.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바로 10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비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어제 밤사이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 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요.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때 아닌 물폭탄에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중랑천인데요. 중랑천에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침수 위험 전면 통제. 예, 여기 지금 중랑천의 모습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 오는 중랑천이 이제 넘어가면서 일부 도로까지 지금 잠기는 월계 1교 중랑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북서쪽에 연신내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점심때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저런 트럭이나 SUV 정도만 서행으로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시민들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강우량이 시간당 100mm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연신내. 예, 여기는 이제 고양 일산 좀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저 화면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오른쪽 타이어에 이제 물이 고여 있면서 앞이 지금 와이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 오전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아까 봤던 연신내, 중랑천, 특히 서울의 주요 하천들도 지금 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 29개소가 지금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랑천뿐만 아니라 청계천 등 하천의 수위가 범람하는 위기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통제 자체가, 출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랑천에는 심지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중랑교 지점 수위가 상승해서 지금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는 한강 홍수통제소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새벽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돌풍까지 동반한 상태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은평부가 189.5mm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mm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게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 극한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예. 사실 시간당 100mm 정도라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 같은 정도의 이 엄청난 강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퇴근길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극한 호우로 인해서 종로에는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모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종일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도로 7개소 같이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퇴근길에 혹시 지나야 하는 천 부근의 도로라든가 간선도로가 있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통제 중인지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어디서 떠내려온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물이 범람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저렇게 중랑천 한가운데 냉장고가 떠내려갔습니다. 지금 오늘 얼마나 집중호우가 내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아까 저희가 수도권 중심으로 중랑천, 서울, 연신내, 북서쪽과 서울 북쪽을 봤다면 인천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지나갔던 영상 중에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어떤 장면들이 보였냐면 저렇게 전통시장 안에서 이런 일반 집기들이 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저 위에 보면 저 화면 상단에 보면
시민 한 분, 상인 한 분이 저렇게 물을 퍼내는데도 역부족입니다. 그러게요. 인천시장 지하상가 그렇고요. 여기도 인천입니다. 저희 제보자 영상에 따르면 거의 마치 그 전통시장 안이 뭐 계곡 뭐 이런 거 하천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급류 같은 물들이 지금 거의 범람하듯이 전통시장을 휩싸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히 인천 지방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서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제 제목이 지금 역 앞에 강으로 변했어요라는 신고까지 했다. 인천역 주변이 거의 역이라는 윤곽을 살짝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 지역의 피해가 정말 극심한데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인천역 주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변 통행이 통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 선로에도 물이 차는 바람에 주안역부터 부평역까지 운행이 한때 정지될 정도로 비 피해가 극심했던 건데요. 그리고 비슷한 시각에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 그리고 강남시장이 침수가 돼서 앞서 봤던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물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봤고 그리고 건물 지하에 있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까지도 빚어졌습니다. 특히 오전 10시 49분 정도에는요. 송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로 인해서 담장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까지 취해야 될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재난문자를 통해서 지금 119 신고 전화가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응급 민원 상담은 120번으로 그리고 긴급 재난 신고는 119번으로 해달라라는 문자까지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인천역 앞이 강으로 변했고 실제로 아까 여기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하는 차를 아예 밀어내는 모습까지 아까 사진으로 잠깐 만나봤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 북서쪽 인천 쪽에 이 물폭탄이 집중이 됐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아예 이제 비 오는 것 패턴들이 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비가 오면 한 번에 올 때마다 거의 스콜처럼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1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진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기후 현상, 이제는 이상이라고 불리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극한호우가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요. 77년부터 96년까지 관찰된 적이 단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많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자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떤 뭐 장마철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여름에 이 밤에는 열대야가 며칠 정도 지속되다가 끝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동남아의 이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처럼 열대야, 밤은 뜨겁고 낮에는 폭우가 지속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도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 좁고 긴 전선대가 형성을 하면서 좁은 지역에 굉장한 비를 뿌려서 무안이라든가 함평의 피해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밀려서 올라오고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을 하는 데다가 하층부에 제트기류가 발달하면서 이 밑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현상까지 겹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가 수강 상태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번 비는 14일까지 최대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200mm 더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동안은 좀 비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을 중심으로 한 여러 비 피해 상황,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비가 왔는지를 화면으로 다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허 변호사님,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큰 버스가 아예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전복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축구클럽 버스가 터널에 진입한 이후에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좀 비 피해 때문인 겁니까? 일단 노면이 젖어 있던 상태는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단순 비 때문에 이 버스가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 운전상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다른 이유가 결합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터널에 진입하고 또 터널에서 나갈 때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내린 날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젖은 노면이 일정 부분 역할은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사 한 명과 학생들, 축구클럽 학생들 다 포함해서 19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예. 그중에 2명이 머리 부위에 중상을 입었거든요. 빠른 쾌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허주연 변호사가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폭우 예보 내일까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14일까지. 이제 본격적인 퇴근길도 이어질 텐데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일단 오늘 퇴근길부터 내일까지는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북서부 쪽 하천 주변에 가지 마시고요. 만반의 준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위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오늘 저 사진 한 장이 어제 오늘 온라인을 꽤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실 호텔 등급 한 4성급이면 뭐 그래 믿고 숙박할 수 있을 정도 생각이 들고 나는 그 정도 호텔 수준일 텐데요. 이런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진을 크게 한번 만나볼 텐데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기가 호텔 천장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게 버섯인데 저 사진 진짜입니까? 네, 보기만 해도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정에 그것도 4성급 호텔 천정에 저렇게 버섯이 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한쪽은 핀지 오래됐는지 말라 비틀어져 있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버섯이 저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 객실을 또 손님에게 배정하는 지형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강남의 한 복판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고요. 예. 유명 호텔에서 이른바 서브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경량화해서 접근성을 높여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 체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유명 호텔 브랜드의 명성을 믿고 다들 여기가 너무나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실망감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 측에서는 왜 이런 방을 배정을 했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해당 객실이 배관 문제로 습기가 차서 보수를 위해서 비워둔 지 오래된 방이었는데 예. 직원 실수로 고객에게 잘못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호텔 방을 배정할 때는 전산으로 더 관리가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오랫동안 배정하지 않은 방이었다고 하면 전산망 자체에서 내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보자 쪽에서도 이것이 호텔 측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고치려고 했었고 방을 비워뒀었는데 실수로 이걸 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른바 버섯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천장에 버섯 호텔을 배정됐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설명과 해명을 했는데 이게 워낙 화제가 되세요, 허준 변호사님. 댓글들을 보니까 다른 룸이 아니라 머시룸으로 예약했냐는 얘기도 있고 버섯 농장이네, 내일 조식 메뉴 아니냐. 뭐 이거를 이제 뭐 불쾌하고 뭐 이런 부분을 또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풍자와 해악의 영역으로까지 지금 갔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섯 무슨 룸서비스로 제공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롱의 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름이잖아요. 예.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숙박업소라든가 식당의 위생관리 문제가 절실한 상황인데 예. 지금 유명한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체인 호텔에서 저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 사람들로서는 충격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숙박시설, 숙박업소, 뭐 호텔 얘기하면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이른바 알몸 노출 사우나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이 특정 호텔 역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폭염으로 이렇게 좀 뿌옇게 돼야 될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내부 노출 논란에 대해서 경주의 이 호텔이 해명을 했었는데 필름 성능 저하로. 그런데 저 장혜주 변호사님. 네. 알고 봤더니 이 호텔이 이제 곧 있을 이재명 정부가 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에이펙 숙소에 포함이 됐다. 이것 하면서 또 다시 뒷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에이펙 준비에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경북도와 경주시가 이 호텔, 이 문제가 됐던 호텔을 포함해서 총 35곳을 예.
에이펙에 참석하는 이제 회원국들, 특히 이제 정상들이나 글로벌 CEO들이 묵을 호텔로 확보를 해놨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더 논란에 불이 붙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관련 논란이 있고 나서 호텔 측에서는 이제 사과문도 공지를 했고요. 특히 사생활 보호 필름의 성능이 뭐 여러 가지 이상 고온이나 직사광선 등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면서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지에 대해서도 나름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도 중단을 했고 필름을 교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문을 공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에이펙 숙소 중에 35곳 중에 한 곳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적인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경북도라든지 경주시에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에이펙 행사 진행 중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숙박 시설, 뭐 호텔 관련된 얘기들 최근에 뭐 휴가철이 있으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게요. 호텔 천장에 웬 버섯이 있다는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가 바로 9위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위가 준비되어 있겠죠. 다음 주제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수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불거지면서 울릉 군수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이러한 관광업에 서비스업에 사과를 하면서 개선을 약속했었습니다. 저희 채널A의 최다한 기자가 지난주 한 5박 6일 동안 울릉도 일부를 취재하면서 실제로 지금 관광시설이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했는데 이런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4장 중에 3장이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수건을 바꿔왔는데 여기 보니까 구멍이 큼지막하게 에어컨에 곰팡이가 엄청 잔뜩 껴가지고 얼른들 닦여야지. 근데 여기 안 닦였잖아요. 검정색깔 엄청 많은데 손 안 닦여도 줄 수 없는 거야. 여기 손 닿잖아요 방금. 아니 좀 닦는다고 괜찮아요. 아니 화내시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떨어진 상태에서 타월로 이제 짠 거지. 좀 된 거 같은데 뭐? 어떻게? 못 먹겠어요? 자 치워버릴까? 저희 현장 카메라에 담긴 울릉도 일부 관광, 숙박업과 식당의 모습입니다. 1박에 8만 원인데 수도 수건에는 얼룩과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여기 보면 에어컨 곰팡이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3인분에 12만 원.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울릉 군수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단기간 안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는 하지만 울릉도가 어디 하루 이틀 유명한 관광지였습니까? 지금 나아지는 중이라면 그 전에는 어땠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성실하게 자신의 집처럼 특히 민박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부 주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한 숙박업소만 저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게 알려진다고 하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 은 결국에는 울릉도 전체의 숙박업소 실태를 저 정도 수준이라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호텔 체인도 봤습니다만 비단 유명한 호텔 체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업소조차 위생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 위생을 관리하다가는 당연히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거든요. 관련법과 시행규칙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그 소독을 하는 방법까지도 뭐 햇빛에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곳에는 위생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곰팡이가 핀 에어컨 그대로 두다가는 이렇게 질병이 걸리기 쉬운 여름철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알러지 질환 이런 것들로 번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지금 숙박업소 8만 원, 6만 원인데 훨씬 더 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성실하게 미리미리 관리해서 고객들도 만족하면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숙박업소 주인들도 이런 불측의 어떤 손해배상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카락이 나온 회, 에어컨 곰팡이 구멍, 이게 뭐 단적인 얘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울릉도는 육지와 달리 뭐 이렇게 관광 자체에 대한 이제 엄청난 경쟁이 붙은 데도 아니고
물가가 당연히 육지보다 높은 건 뭐 감안하고 다 관광객들이 가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하나 해프닝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서비스업 개선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일수록 더욱더 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비계 삼겹살 파동 이후로 예. 울릉도 전체가 사실 여름철이 어떻게 보면 성수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울릉도에서 많은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거나 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광 신뢰가 떨어지면 도 전체 도민의 생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도 차원에서 어떤 친절 교육이라든가 위생 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함께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 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요.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현장 카메라에 담긴 건 울릉도 일부 숙소와 가게의 문제고 실제로 울릉도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사장 대표 얘기는 이게 전체를 좀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희 취재지 기자에게 친절함 그리고 뭐 생수도 공짜로 주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일부지 전체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울릉군수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갖춰주는 시기로 봐달라라는 울릉군수의 입장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사장님의 목소리가 또 인상 깊습니다. 대부분 한 80~90%는 다 친절한데 일부의 이런 불친절하고 또 잘못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릉도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예. 실제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좀 끊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숙박업소도 예약 취소가 주로 있고 음식점 매출도 지금 이 성수기임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군도 주민 상당수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30일에는 관담회도 열었고 예. 지난 5일에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캠페인까지 열었다라고 하니까 예. 앞으로는 좀 훼손된 이미지가 다시 신뢰 회복이 돼서 울릉도가 또 관광 사업이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928이 쭉 전해드리면서 공교롭게도 마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휴가철에 그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들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다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다 일부의 문제를 다 울릉도 전체 문제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울릉 군수도 재발 방지와 개선을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관광지로 더더욱 거듭날 수 있는 울릉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8위까지 짚어봤습니다. 7위는 제주도로 가볼 차례입니다. 저 영상 하나를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난투극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검은색 옷의 40대 남성이 저렇게 50대 남성에게 대뜸 복싱을 연상케 하는 주먹질을 합니다. 그런데 저 정장 재킷을 입은 남자는 좀 참아내는 모습인데요. 저 이른바 제주 길거리 폭행남 허주연 변호사님. 저 영상이 경찰청 제공 영상으로 올라오자마자 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저 남성은 갑자기 저 50대 남성을 왜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담배를 끄라고 했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빈술에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빈술에가 요란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움직임도 빠르고 마치 권투나 격투기에 능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예. 굉장히 과감하게 덤벼들지만 저 정장을 입은 50대 피해자가 반격하지 않고 그대로 여유롭게 주먹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물론 굉장히 강하게 한 대에 맞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반격하거나 공격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것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빈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의 급소를 걷어차는 그런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까지 나간 사안이고요.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남성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고요. 그리고 경찰 역시 처음에는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키려고 하다가 동료 경찰관이 급소를 맞는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순식간에 제압해버리거든요. 예. 마치 자기가 굉장히 능숙한 싸움꾼인 것처럼 했지만 예. 한 방에 제압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됐는데 이 영상에서 여러 댓글들도 좀 보니까 저 50대 남성 참은 사람이 대단하고 그 인내심 때문에 경찰에 와서 잘 제압했다라는 댓글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분의 대응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으로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 상황에서 감정이 욱해서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맞서 싸우게 되면 예. 사실 저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 예. 같이 공격에 나아가는 그 순간 쌍방폭행이 되어버릴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처벌 불허해야지만이 서로가 서로를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곳곳에 CCTV 있고 그리고 그렇죠. 휴대전화 카메라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의 억울함은 다 증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길거리 폭행남의 최후 얘기까지 5분 만에 제압이 된 저 구속된 저 40대 폭행 남성 얘기 영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7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로 한 발 한 발 더 가볼 텐데 6위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한동훈 전 대표 얼굴이 나왔고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벌써 이게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의혹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7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김의겸 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김의겸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하긴 했는데 일단 1심 재판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 국정감사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된 거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한동훈 전 대표가 10억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어요? 그렇죠. 7천만 원, 1천만 원인데 실제 청구 금액 1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예. 물론 청구 금액 대비 인정 비율을 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실제 실무에서 이런 손해배상, 특히나 재산적 손해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의 정신적 손해거든요. 예. 여기에 7, 8천 인정되는 경우 굉장히 크게 인정된 거죠. 아하. 따라서 김의겸 새만금 청장 등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김의겸 그 당시 국회의원 당시에 법사위에서 했던 그 국감장 발언은 자체는 이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 행위 자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그 이후에 또 여러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예. 또 하나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그 더 탐사인가요? 그 해당 매체의 예. 업로드에 공모했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져요. 아하. 따라서 왜냐하면 협업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그 당시에서 협업이라는 표현을 김의겸 전 의원 직접 쓴 바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인데 그 공소장에 보면 예. 김의겸 그 청장 등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남자친구 차량에 가서 블랙박스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거기엔 그런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계속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불법성을 좀 크게 본 것이 아닌가 재판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천만 원이면 꽤 1심 재판부가 엄히 이들을 꾸짖은 거다.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윤기찬 부위원장이 그런 법률 해석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8천만 원. 그러니까 김의겸 전 의원,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이 온라인 매체 전직 대표가 공동 7천만 원 하고 최초 제보자가 1,000만 원.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1심이니까 뭐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8천만 원 주는 게 확정이 되면 이들이 이거를 또 공동으로 딱 3,500만 원씩 나눠서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그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 비율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매체 측에서도 항소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과연 이 액수가 그대로 인정이 될지 이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사실 한동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뭐 수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 그 당시에도 10억을 청구하는 게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들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10억을 청구한 것에 비해서 8천만 원을 일단 1심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해당 첼리스트의 말을 듣고 나서 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망했었는데 윤석열, 한동훈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고 늦은 기가에 거짓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또 경찰도 출석했고. 근데 다음 화면을 보면 앞서 이 온라인 매체 그리고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 청장이 공동 7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고 최초 제보자는 이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다, 허위다. 1심 재판부 이런 판단을 나왔고요. 뭐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개개인 간의 법적 분쟁 차원이 아니었고 기억을 2, 3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이게 김의겸 전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해당 영상이 재생된 바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까지 잡은 거야. 진짜? 나 아이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알아? 뭐가 있어? 그때 와가지고 뭐야 지금 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1심 재판부는 저 질문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술자리 안 했다.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썼는데 민주당은 가짜 정보를 계획적으로 유포하면 집중 공격했다. 가짜 정보 엄단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은 어떤지. 근데 엄단 대신 새만금 개발청장 자리를 받았다.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죠.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왜 저런 가짜뉴스 엄단하겠다고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언론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한다 그래서 사실상 그 말하자면 금융치료라 그래가지고 거의 망하게 한다고 법안 추진하다가 역풍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 들어서 또 지금 언론 3법 포함해서 언론이 가짜뉴스 유포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저거야말로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고 지금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저기도 사과하고 징벌적 언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은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새만금 청장이라는 차관급 직위를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짜 뉴스 유포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뭐 정권 바뀌고 자리 받을 수도 있고 고위직으로 간다는 선례를 남겼는데 그리고 저기는 자신의 지역구 도전했던 지역구가 있어서 저기 관리 잘하면 나중에 배지도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의 엄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 사안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 난 건데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좀 배반 아닌가요? 저는 이 언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글쎄요, 뭐 민주당이 뭐 제 예상으로는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과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논란의 인물을 이재명 정부 초기에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한 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럼 뭐 애초에 이런 사과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1심 재판부 저런 판단 나왔는데 여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 존중합니다만 앞으로 김의겸 총장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법원에서의 판결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그 이 제보자 가 그 제보할 당시에 뭐 어떤 그 음성 녹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상당히 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던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 또 그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과 관계없이 더 이상 이런 논란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어떤 제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임규찬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김의겸 청장, 김의겸 전 의원이 소송 대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보도 내용 100%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 언론사 법적 책임 발생 취지로 판결했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럼 이게 전 선뜻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뭐 이 주장을 일견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럼 예를 들어 또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가 본인들에게 저렇게 본인들은 구체적이라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다 언론 자유로 본인들이 공수가 바뀌면 말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그 요건을 보면 고의과실이거든요. 뭐 고의는 뭐 그야말로 고의니까 알고서도 했다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희가 과실 책임을 인정할 때는 법원이 엄격하게 인정을 해요. 예컨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죠. 본인이 또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게 타당하더라라는 객관적 징표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대로 나아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언론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김의겸 현 청장도 그 당시에 듣고 반신반의했다는 것 정황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제가 그 이모 씨 그 차량에 가가지고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이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혹 제기한 사람의 그 말에 부합되는 게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뭔가 본인이 이게 사실일까? 왜냐하면 뭐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 30명과 대통령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 장소가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서. 일단 이 내용 자체가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 대화 내용만 듣고 한다.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고, 또 하나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분명히 강력한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대로 18번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손해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거의 고의에 가깝다.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정도, 뭐 1,000만 원은 각자 그 사람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연대해서 그 정도의 큰 액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갈무리, 뭐 일단은 그런데 뭐 항소하겠다는 얘기 있으니까 앞으로도 재판은 또 이어지겠죠. 이건 민사소송이었고 아직 형사소송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6위였습니다. 그럼 바로 5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뉴스탑 10 주제 이름을 얼굴을 계속 올리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그런데 일단 이춘석 의원보다 먼저 경찰이 그 논란의 참호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고요. 어제 저희 뉴스탑팀이 끝나는 시간인 저녁 7시 10분에 다시 한번 그 참호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차명거래 의혹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의원님께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비공개 정보 듣고 주식 투자하신 건 아니시고요. 오늘 조사받기 전에 이춘석 의원이 얘기한 건 없어요? 보좌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별다른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최성평 의원,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 중에 제가 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이게 일단 그들의 말만 빌리자면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핸드폰 착각해서 가져 들어가서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휴대전화가 몇 개 더 있었다라는 걸 경찰이 확보한 모양이에요? 저는 저게 굉장히 의심 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과연 이춘석 의원이 저렇게 한 번만 했겠느냐, 딱 한 번 하던 과정이 걸렸겠느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하다가 사실은 걸렸는데 그때는 뭐 그냥 뭐 국토인보 소속 의원이라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게 해를 바뀌어서도 또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번에 보좌관의 핸드폰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과연 보좌관에서 보좌관의 전화라고 잘못 가졌던 이 한 대뿐일까? 혹시 두세 대를 통해서 다른 차명으로는 안 했을까?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이거를 해를 넘어서 계속 연이어해왔다는 거는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여러 대를 압수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또 이거는 또 다른 또 차명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말 뭐 경찰에 제가 수사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부가 자꾸 경찰에게 수사권을 좀 넘겨준다고 하니까 대폭 확대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여기에 경찰이 얼만큼 이걸 입증하느냐가 경찰의 수사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의 그 뭐 의심 중에 분석 중에는 이 휴대전화의 차명폰도 의심해야 되고 그럼 어디까지 또 주식거래를 했는지 그게 차명이든 실명이든 이 복수의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제 2번 조사를 받은 그 논란의 참호 보좌관인데요. 여기 장현주 변호사님. 계좌 넘기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보좌하는 이춘석 의원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 애초 언론 대응했을 때 설명과 해명을 경찰 가서도 그대로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진술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해명대로 그러니까 보좌관의 휴대폰을 착각해서 가져가서 그걸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진술은 당연히 진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칩니다. 지금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됐고 그것도 지금 현재 쓰는 휴대전화 말고도 또 다른 휴대전화가 몇 대가 함께 압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포렌식하면 사실상 저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계좌를 빌려주지 않고 휴대전화만 정말 잘못 가져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분명히 검증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도 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했던 그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이 휴대폰의 명의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 명의자 맞게 그 주식 계좌의 명의자도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 저는 금세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 화면만 봐도 글쎄 이제 금세 드러날 말이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 계좌도 안 넘겼고. 근데 분명히 저 참호 씨라는 계좌가 있고. 이제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 워낙 주식 투자를 잘해서 계좌는 안 빌려주고 참호 씨가 자기 인증번호 주고 비밀번호 줘서 내 계좌 내 주식 좀 관리만 해달라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취지의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위탁 매매. 그러니까 이 거래 위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또 영속적으로 했다고는 하지 않고 저게 이제 거래 시점과 거래 내역 등은 다 남지만 서버 등에 실제 누가 했는지는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저 단말기에서 거래한 거는 나올 텐데 그 단말기를 늘 누가 갖고 있었는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걸 전화 사용했으면 기지국을 따면 실제 어디서 이 전화기에 있던 위치가 이춘석 의원의 다른 전화기 있던 위치하고 같게 되면 늘 이춘석 의원이 이용했다라는 거는 경찰에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 시점과는 바로 연동되지 않는 거고 다만 이럴 수 있죠. 참호보좌관에게 경찰관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던 거래 종목과 그 거래 패턴 거래 등에 대해서 기억난 대로 진술해봐라. 라고 하면 만약에 하나도 못하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다 언제쯤 팔고 이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요 액면상 나와 있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전적으로 맡긴 거죠. 그렇다면 맡긴 것의 의미가 이춘석
맡긴 거요? 예. 네, 맡긴 거. 예. 이 이춘석 의원이 저도 들었는데 말맛은 살았지만 그래도 표준어는 아니니까 말씀하십시오. 본인의 계산과 본인의 이익으로 전적으로 관리한 것인지 아니면 대신 거래해 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만 남을 텐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춘석 의원의 그 각종 지위를 볼 때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서 거래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 폰에 대해서 차명 폰이냐 아니지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실제 저 당시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 폰의 주인에 불구하고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보좌관의 얘기는 계좌를 넘기지 않았고 건네지도 않았고 이춘석 의원이 정말로 본인 휴대전화를 잘못된 가져간 거다.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 워낙 주식 투자를 잘해서 잠깐 위탁하게 한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날이 AI 국가대표 5기업을 뽑는 그날에 이춘석 의원 AI 전략을 짜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거를 위탁했다. 뭐 우연의 우연과 공교로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진술이 이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곧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본인도 모르겠죠.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를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춘석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을 짜는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이자 첨단 산업 선두국으로 이끌고 경제 2분과 위원장 송경입니다. 국가 AI위원회가 범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후임자로 저 AI 분과장이 새롭게 왔고 해초기도 했고 이제 AI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정욱 대변인. 이게 오늘 일단 대국민 보고대에서 여러 국정기획위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취임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 정책들을 오늘 다 대국민 알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국정위가 글쎄 보고회를 이춘석 의원 차명 거래 의혹 터지기 전에 했었으면 좀 더 힘을 받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그 주식 거래 의혹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2달 동안 아주 역점 사업으로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했던 차세대 성장 동력 AI에 대해서 많은 불필요한 또 오해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요? 대단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공약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정기획위에서 특히 경제 2분과에서 담당했던 이 AI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그 책임자를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본인이 투자한 종목조차도 AI와 관련된 분야였다라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부담을 안겨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춘석 의원의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 날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2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서 이춘석 의원을 해촉할 것을 바로 지시하셨고요. 또 경찰에 아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는데 지금 그런 그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춘석 의원이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이런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보좌관은 계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을 했는데 이제 이춘석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4위로 가보겠습니다. 모레 광복절인 모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당은 최근에 조국 전 대표와 윤명전 의원 등이 사면된 이 특사, 광복절 특사, 자기 편만 챙기는 정치 사면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개혁신당 다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불참 의사를 밝힌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취임식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취임식 했잖아요. 수백억의 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국이나 윤미향,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8.15에 사면을 하면서 그것을 국민 임명식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 통합의 길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미 취임식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전략적 정무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참석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설득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이재명 새 정부의 그런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임명하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니만큼 일단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참 얘기는 전해드린 바가 있었다면 최수영 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 사실 이 대구 사저에서 서울까지 이동거리 포함해서 참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다 남편분들은 고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순자 여사도 참석이 어렵다. 물론 다 고령이시긴 해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도 보수 인사 쪽은 거의 참석을 못하게 된 셈이 됐어요? 말 그대로 반쪽짜리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왜 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취임식을 하고 국회에서 취임식하고 업무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이거를 국민 주권의 임명식을 재헌절날 할까 8.15 할까 하다가 이제 8.15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50.3%의 국내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100% 지지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통합과 어떤 실용의 행보를 갖는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자고 기획을 했는데 그 당일 말하자면은 8월 15일 날 이렇게 국민 모두라고는 알 수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의 사면 복권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또 당사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희화하고 그리고 얼마 전 선출된 당대표는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이 위헌정당을 통해서 야당을 해산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러면 100점짜리 혹은 통합의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충분히 이것을 인식했다 그러면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박수현 의원의 얘기처럼 끝까지 설득해서 야당을 그럼 끌어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당은 이렇게 정략적으로 안 오니까 우리 길을 가겠다. 이게 무슨 취임식의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만 정무적 관리에서 저는 이거는 조금 패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4명 특히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도 불참하게 됐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재욱 대변인. 그러니까 최성 평론가의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카드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 임명식 참석을 요청 안 한다. 그래도 취임식을 여는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집권 여당이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좀 재차 밝히는 게 오히려 더 보기 좋은 모양새 아니냐라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 예의를 갖춰서 전직 대통령들 또는 저희 대통령의 그 영부인들께도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러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 개별적으로 참석 초청을 아예 안 한 것과 관계없이 개인적 사정, 특히 건강상의 사정을 들어서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참석을 불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이 붙고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지금 이번에 사면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보이콧하는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그 노골적인 불만을 전달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임명식, 그 임명식이라는 것이 임명식만을 위한 임명식이 아니라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부 행사를 대통령의 임명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8.15 행사 전체를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것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저는 당부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백억 예산이 낭비된다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고 그 국민 임명식 불참하겠다라는 여러 명분은 바로 특히 이준석 대표 얘기.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이런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개혁신당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조응천 전 의원이 출연해서 과거 본인이 사면 관련 업무를 맡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와 김대중 청와대에서 사면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3분의 1 복역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또 사회적 무리가 엄청나게 야기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실무진으로서는 이걸 목숨 걸고 막는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깔끔하게 털라고. 근데 그냥 재심하기가 겁나니까 정치 검찰의 전행에 의해 가지고 기소된 사건을 바로잡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놨대요.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재심을 신청하겠다. 송영은 대변인, 그 사면 대상이다 이제 곧 풀려날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 마음껏 독선 행운. 최강욱 전 의원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고 윤미향 전 의원 고맙습니다. 사면 대상이 됐고 이제 복권도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들의 이제 태도가 과연 사면이 됐으니까 나는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실제로 정치 검찰의 무도함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이번 사면을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그 야당의 시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요. 그 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는 1심, 2심, 3심 통틀어서 10명의 법관이 의견 일치했습니다. 징역 2년이었죠. 그 판결문에 어떠한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이런 것들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최강욱 전 의원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도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해 준 것 판결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광복절, 그것도 80주년 광복절에 사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본인이 사면되기 전에도 SNS에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이런 글을 올리고 그렇죠. 사면되고 나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한 줄 딱 올렸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면의 명분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과 통합한다는 것인가? 일본 국민과 통합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 복권과는 별개로요, 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라, 재심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없었던 일, 말도 안 되는 입시 비리 혐의가 더 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재심을 하면 가능한 일인 겁니까? 사실 사면과 재심은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도 되고 또 복권도 되는 절차라고 한다면 재심은 말 그대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복해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재심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도 엄격하게만 인정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그런 등에서만 엄격하게 지금 되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국 전 대표가 그냥 사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음으로써 결국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다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심 사유는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재심까지 나아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법원들이 받아들여져서 재심 자체가 열리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 정치인 27명을 발표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 비판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뭐 측근들의 사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뭐 사실 조국 전 대표 말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요. 송영훈 대변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최근에 접견을 한 모양인데 몸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검찰에 의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사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옥중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나도 사면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행여라도 이재명 정권에서 저런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엄연한 공동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공범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선행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면은 결국 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 재판에서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 공동 피고인에게 은전을 베풀어서 나중에 본인 재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것을 찾고 대북 송금이 조작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상세한 근거들이 판시되어 있는지는 그동안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다뤘죠. 예. 이걸 뒤집고 싶으면은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재심을 청구를 하십시오. 재심 청구는 못하면서 저렇게 조작 사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김준우 대변인, 근데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뭐 단순히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질문과 주제로 짚어본 건 아닐 테고 뭐 이번 사면에서 제외돼서 실망이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연했다. 왜냐하면 이 이른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을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 김광민 변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등등도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게 이게 마치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뭐 임기 내에 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밑자락 가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있어요.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사면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계속해서 뒤집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아니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뭐 정진상 그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이번 이 특별 사면에 언급조차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처럼 또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특별 사면에 거론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얘기고 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최악의 정치 사면 광복절 특사 아니었냐 비판으로 불참하겠다는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는 보수 쪽 얘기가 하나하나 인물로 짚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저희 뉴스탑10 상위권 주제로 가보고 있죠. 바로 3위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합동연설에 안전요원의 모습이 떡하니 보입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오늘은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전당대회 초반에는 전환기 씨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면 오늘 정확히는 밤사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이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분위기는 야유와 고성으로 더욱더 얼룩져진 것 같습니다. 사진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의 밖의 상황은 저렇게 안전요원, 질서관리요원들이 지지자들을 뜯어 말리면서 흥분하지 말라,
몸싸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격양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서 뭐 누군가는 친길 반길 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만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 갈등의 골이 극에 달았다는 상징적인 장면, 지지자들끼리 그동안은 이제 후보들끼리 혹은 엉켜 싸웠다면 지지자들끼리 나서서 이제 몸싸움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마 대표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오늘 합동연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정말 고생해서 겨우 0.7% 차이로 보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보수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부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정권 잡습니까, 여러분?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장 격렬하게 각기 다른 180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최세영 평론가님. 오늘 사진 몇 장이 아까 몸싸움 말고도 떴는데 뭐냐면 몸싸움 직전까지 아예 원래 뭐 전당대회나 어떤 행사에 가면 다 질서유지원,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는데 아예 김문수 후보 지지자, 조경태 후보 지지자 사이에 질서유지 요원이 배치가 됐어요. 참 이례적입니다. 참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보다도 내전이 더 참혹하다. 근데 전쟁은 외부와 싸우는 거지만 내전은 안에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사실상 어찌 보면요 골육 상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잔인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난번은 이제 전한길 씨의 그 참전으로 사실상 친길이냐 반길이냐 됐다면 이제 다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는 지금 그 거리를 두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 특검의 수사가 지금 사실 어찌게 맞춘 건 아닌데 전대국면에 딱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당원 80%와 여론조사 20으로 구성된 여기에서 당원 80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버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의 방향을 택하겠다.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 당을 재정비하겠다. 이게 맞붙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전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성 평론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원 80에 여론조사 20 이 룰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 방송에서도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겨우 컷오프에서는 당원 50과 여론조사 50 하더니 결국 이거는 뭐 나중에 무슨 의결 사항이라 그러면서 이건 그대로 간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 잉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보기에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저는 탄핵 찬성파가 설 공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서 대표가 선출되는 분들과 최고위원 선출되는 분들이 아마 이 투쟁 노선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 싸움을 벌일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는 제 내부 전당대회 그 내부 몸싸움 직전까지를 봤다면 저희가 이게 밖에서도 여기 뭐 김문수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과 뭐 또 다른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몸싸움 직전까지 가고 거친 고성과 야유까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대변인님, 이게 글쎄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 수감되면서 어찌 보면 뭐 절연 혹은 거리두기의 뭐 마지막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내란 동조 세력을 몰릴까 봐 한마디 못하는 게 부끄럽냐. 아니 배신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절여야 된다. 메시지가 오히려 더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민심의 중앙값을 놓고 보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자, 대통령은 취임할 때 어떤 선서를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선서를 그 첫 줄부터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순수했습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정권을 잃었죠.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15 광복절 80주년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고 21.2 사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주는 그런 사면 복권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사실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죠.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구속됐습니까? 판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구속되었고 이제 그 내용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 그 지지자들과 당의 축제 성격인데 앞서 보셨다시피 안전 요원까지 긴급 지지자 가운데서 배치될 정도로 지금 이제 앞으로 몇 번의 합동 연설에도 남았고 몇 차례 TV 토론도 남았습니다만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인데요. 일단 밖에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염치 없이 하찮은 리더에게 목을 매는 그런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바보짓이에요. 전당대회에서 그런 강성지층의 인식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된들 뭘 하겠습니까? 뭘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지금 이 방식은 정말 저는 바보짓이라고 봐요. 강성 지지자들 없고 당대표가 된들 뭘 바꿀 수 있겠냐라고 김성태 전 의원이 쓴소리를 했고 김진욱 대변인 최근에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물러났고 개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게 바로 윤희숙 전 의원인데 김문수 후보를 딱 가리켜서 아니 대선 때는 김덕수 자처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김건수를 자처한다라고까지 했어요.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살아남는 법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해서 대선 후보를 꿰어찼고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를 안고 가겠다. 소위 김건수를 표방함으로써 당권을 꿰차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막상 대선 주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한덕수 후보를 그냥 절연했던 모습 보지 않았을까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얘기했습니다만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번에 또 김건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김건희를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을지 그 모습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오늘 전당대회 합동 연설의 분위기가 밤사이에 김건희 여사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졌고 김문수 후보는 이게 결국은 특검에 무자비하다라는 취지를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전환기 씨와 꽤 설전을 벌였던 김근식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 후보 현장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창피합니다. 참담합니다. 쪽팔립니다. 이럴 거 몰랐습니까?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한테 제발 총선이니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자고 이야기한 게 내부 총질입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김건희가 불쌍합니까? 김건희가 옳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뭔가 자기 이름을 알리는 이번에 확실히 알린 것 같아요. 김건식이라는 사람은 준비된 PPT 화면에 또 전환길에 대한 이야기가 대구 걸 그대로 쓰더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화면을 보고 이제 여기에 당원석에서 전부 다 배신자 하니까 얘가 연설을 못한 거야. 그러면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나머지 두 후보 그러니까 앞서는 김문수, 조경태 두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장동혁, 안철수 두 후보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도 만나보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 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 그리고 지금 안 계시지만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점점 더 격앙될 수밖에 네. 없고 찬탄 반탄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보수가 가야 할 길 한번 떠올렸어요. 그 미국의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요, 1964년에 이제 베리 골드워터라는 공화당 강성 후보가 패배하고 겨우겨우 보수가 이제 반성해가지고 닉슨을 내세워서 정권을 찾아오는데 닉슨이 재선 가도에서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리면서 정말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닉슨이 그럼 자진 사퇴하겠다고 해가지고 자진 사퇴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보수가 패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딱 하나였습니다. 외연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닉슨은 우리가 버리겠다 해가지고 보수의 이단화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바로 네오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들을 외연을 넓혀나가서 확장한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 같은 싱크탱크들이 끝없이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4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 그걸 떠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보수의 이단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절연을 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번 전대가 건너가경 전대가 아니라 새로운 불씨를 잉태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저는 좀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번 지도부에서 새롭게 노선을 전 얘기하자. 전 그게 그나마 지금 이 국민의힘 전대에 남은 마지막 희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단도 다 돼 있고 처방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그 결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다단해서 알겠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 서 있는 안전요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분위기를 상징하는 여러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2위로 가볼까요? 오늘 합동연설회가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에 더 격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된 참 역사적 비극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용 번호는 4398입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게 이제 공식석상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거쳤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도 전면 중단이 됐고요. 수용번호 4398 송영원 대변인 여기 신체 검사했고 연녹색 수혈 입었고 지금 아침 점심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 변호사 측의 얘기더라고요. 실제로 밥이 넘어갈 상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요, 경험적으로 구속 첫날에 가장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그런 경우를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제 접견도 좀 신속하게 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보통 첫날에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런 점을 이용해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진술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부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제 내일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아마 특검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정치적 충격이 가장 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하룻밤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보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그 속보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특검도 김건희 여사 측도 입장을 내놓은 게 맞습니다. 송영원 변호사 말처럼 내일 구속 후에 첫 번째 특검의 조사를 받습니다. 오전 10시에 김 여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검이 밝혔는데요. 내일 구속 후에 첫 예정. 특검도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 남부구치소의 내부 구조를 저희도 한번 재구성했는데 출입문이 있고 책상경 밥상이 있고 관물대가 있고 이불 접이식, 변기 세면대. 이게 대략 그 평수로 따지면 한 뭐 이해를 돕게 2평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남편이 구속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김건희 씨도 당초에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그런 예정이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에서 전날에 구금 장소를 변경을 해서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고 이게 허가가 된 건데요. 예. 아마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 수감이 되어 있고 아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 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또 구속되거나 구금되는 것 사실상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남부구치소로 장소는 변경이 됐는데 일단 이 남부구치소는 2011년, 12년 이쯤에 준공 허가가 준공이 됐던 그런 구치소이기 때문에 사실 1987년에 그 설치가 된 서울구치소에 비해서는 시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뭐 일반 피의자들과 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식사를 지금 넘기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지만 예. 관련해서 뭐 수용될 때 해야 되는 뭐 머그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바로 이 목걸이입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 대략적으로 목걸이든 시계든 김건희 여사 선물을 받고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매간 매직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검이. 김진욱 대변인. 이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명품 목걸이와 명품 시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수서 그리고 진품, 모조품 둘 다 확보했다. 이게 어제 구속 여부에 특검의 히든 카드였다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히든 카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반클리프 목걸이인가요? 또 소위 우리가 나토 목걸이라고 부르는 저 지금 나오는 목걸이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씨의 해명이 달라졌고 그 과정들 속에서 가품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것은 증거 인멸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로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쓴 내용을 보면 저 목걸이 그 자수서에는 진품의 목걸이까지 같이 특검에다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제 특검에서 가품 또 진품 그리고 자수서까지 가지고 나온 상황이 되었고요. 예. 더 자수서에 또 보면은 이 목걸이가 하나가 아니라 목걸이가 2개고 거기에 팔찌까지 3종 세트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뇌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이 매간 매직을 해왔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저 한 건으로 그치지 않고 또 그 명품 시계 그리고 이 지금에 나오는 이 목걸이 말고 통일교에서 또 줬다고 하는 그 목걸이까지 연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명품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 권력을 사사로운 허영심을 채우는 데 활용했다.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가 집중해서 봤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진술도 부인했고 판사가 딱 질문 하나 했는데 안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어제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하다고 하는데 참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 윤석열 정부의 부침과 여러 몰락을 상징하는 김건희 여사 한때 김 여사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는 화무 11억이라는 김 여사 측의 얘기까지. 부부 동반 구속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게 혐의가 워낙 많고
어제 김건희 여사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까지 귀국을 했고 김건희 여사 신병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른 진술을 할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2위로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버섯은 좋아하는데 버섯밥은 충격적이다라고 하셨어요. 저 한 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울릉도 사장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울릉 군수도 개설을 약속했으니까요. 저희도 잘 애정어린 시선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통합을 한다면서 반쪽 임명식을 왜 하는지라고 국민 임명식을 비판하셨고요. 가짜 정보 퍼뜨린 사람에게는 엄단히 답이다. 아까 1심 재판부 김의겸 전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1위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했다면 하루 만인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겠다는 이 의혹 때문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각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립은 아닌가요? 이번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압수수색입니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전격적인 당사 압수수색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이춘석 게이트, 또 조국 윤미향 사면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왜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요. 최수영 평론가. 네. 오늘 앞서 저희가 3위를 짚어봤던 오늘 충청 호남권 국민의힘의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일부 지도부는 여기 대전으로 가려다가 당사 압수수색 된다고 하니까 차를 돌렸더라고요.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외성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가 일주일밖에 채 안 남은 정말 주요 정당에 대해서 갑자기 전격적인 이런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 전대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당연히 끼치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그것은 좀 이따 분석하더라도 최소한 그러면 이것을 일주일은 그렇게 좀 기다릴 수 없었는가?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이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 사법적인 것도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특검의 이런 행태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의 반발은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정밀 타격식의 수사가 돼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판을 벌려나가는 건 이건 좀 온당치 않은 거라고 보고 예. 특히나 정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정당에 대해서 수색을 전격적으로 할 때에는 대단히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좀 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용팔이 깡패짓, 빈집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특검에 했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팔이 저희가 그 전당대회를 지금 깽판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전당대회를 깽판 놓으려고 했던 건 작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의자를 집어던지셨던 분들이 첫 번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번 전대에서 후보 유세 중에 배신자를 연호했던 사람이 두 번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망치려고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셔야 되는 얘기고 지금 특검이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특검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모두게 지금 16가지의 혐의를 갖다가 수사해야 되는 그런 촉박한 일정들 속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봐주면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간 것이고 이미 제출을 통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지금 이 통일교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통일교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어떤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혐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엉뚱한 곳에다가 화살을 돌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제 특검의 목표는 당원 명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2년 전에 당대표 선거에 통일부 간부의 개입 의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유착과 통일교가 있었다면 이거 당원 명부에 통일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유착관계 알 수 있다. 이게 특검의 판단인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2023년에 있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요. 정당의 활동 계획 및 회계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힘 전체 당원 수가 444만 9천 명입니다. 그해 있었던 38 전당대회에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 당원이 약 84만 명 정도였는데 당비를 낸 당원 말고 그렇지 않은 당원까지 하면은 400만 명 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당원 명부를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통일교 교인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대조를 해보나요? 저는 이런 형식의 수사 방식은 대단히 과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 특검은 지금 여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그 여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야당의 전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치적 과잉 수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 얘기 중에 500만 명 가까운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건 이거 뭐 당의 당원 명부라는 건 뭐 보안과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당의 생명줄 같은 건데 특검이 뭐 이만한 거 보겠다고 이만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인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압수수색 영장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도 아마 특정한 시기에 입당한 당원들의 명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500만 명에 가까운 뭐 국민의힘 당원들을 특히 혐의와 관련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당원 명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특검도 뭐 거기까지 나아가서 영장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로 누군가를 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2년 전 정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점에 어떤 당원들이 뭐 특별하게 많이 또 입당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확인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적법한 영장대로 집행을 하고 관련돼서는 또 증거를 확인하는 대로 관련된 혐의들을 잘 입증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제 뭐 나경원, 이만희 그리고 송원석, 곽규택 등등 해서 아까 뭐 조정은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부랴부랴 저렇게 당이 압수수색 당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몇몇 한 수십 명 의원들이 집결을 한 상태고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 절차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 위기에 맞았습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라져 있고 실제로 오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1위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얘기였습니다. 예, 곧바로 이제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 입감이 됐습니다. 수용 번호는 4398번입니다. 추가로 나온 특검의 수사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